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재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동남아시아의 선봉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양성 아시아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연의 취지가 기고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듣고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연구자입니다. 2002년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여진 내용은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동남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비결이 무엇인가, 또 그런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지만 또 노동운동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측면,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직면한 여러 도전적 과제도 함께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꼭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 노동운동의 선봉이라는 소절 제목을 달았는데요.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하르토 독재 정권 말기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연쇄적인 파업으로 행동적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에 도처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여러 개의 노동조합 총연맹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장을 넘어 지역적으로 연대하여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 전국 시위로 정책적 영향력도 행사해 왔습니다. 노동권 방어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비롯한 복지제도 개혁도 이끌어냈습니다. 매해 국제노동절이나 노동 관련 입법이 추진될 때면 노동자들의 연대 시위 소식과 노동조합 연맹 지도자들의 발언이 미디어에 빈번하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영향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역동성은 우선 인구적인 측면에서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지하다시피 인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인구가 2억 7천을 넘어섰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67% 정도나 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더구나 연령대가 어릴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깔때기 모양의 인구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은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지닌 힘의 원천입니다. 즉 노동력이 노동운동의 힘의 원천이다, 사람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동남아 나라라 하더라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주변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들여와야 산업이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곳에서 활발한 노동운동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꾸준한 고도 성장도 노동의 힘을 키워주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경제위기 국면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은 권위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 이후인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10년간 평균 5.4%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1922년 성장률도 코로나 이후죠.
1922년 성장률도 5.3%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됩니다. 경제성장에 연동되어 계속 줄고 있는 빈곤율, 그리고 실업률도 노동의 교섭력을 증강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간 경제성장률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 기준선이 빨간 점선으로 갑니다. 이게 0%가 아니라 5% 성장률이라는데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에 이제 0% 이하, 5% 간극 밑에 있는 0% 준 선을 보시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1960년대 초중반에 급격한 정치 변동 시기, 즉 수카르노 대통령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격변기에 0%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5% 이상으로 쭉 가다가 5% 이하로 잠시 떨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석유가 하락은 비산유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산유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때 타격을 받는데, 그 1980년대 초중반에 약간 떨어질 때도 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5% 이하에서 5%에서 떨어졌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1997년, 98년 요 시기입니다. 요게 이제 아시아 경제 위기 시기고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공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해서 5% 이상의 또 성장률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2020년 즈음에 이제 0% 이하로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2%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같이 겪게 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1960년대 초중반에 정치적 격변기,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그 1990년대 후반,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양호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2009년 시기를 보면 이때가 미국발 지구적 경제 위기 시기입니다. 이때 잠시 6-7% 성장하다가 5%대로 떨어지는 거,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은, 또 경제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글로벌 경제 위기에 2009년 시기에 타격을 받지 않느냐 했을 때 인도네시아 경제 부문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팔아먹을 게 많은 거죠. 경제가 다양해서 광물 자원서부터 농산물, 그다음 제조업, 뭐 관광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 부문들이 다양하게 또 존재하고 강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온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뭔가 나눠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실업률인데, 이때가 이제 2007년경까지는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자기 일자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숙련 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를 기업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숙련 노동자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반숙련 혹은 숙련 노동자들은 굉장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교섭력, 목소리, 이런 것들이 노사교섭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많은 인구가 제공하는 풍부한 노동력, 또 젊은이의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 이걸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인구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한국과 다른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젊은이의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 또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 추이,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바탕이 되는데, 이에 더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민주화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적인 인구학적인 측면의 변수에 더해서 민주화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노동운동의 선봉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효과는 권위주의 체제의 동남아 국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정치적 개방 시기에 눈부시게 피어났던 미얀마의 노동운동, 2021년 쿠데타 직후 목숨을 걸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선봉했었죠. 미얀마 노동운동이. 그랬지만 군부의 예봉을 맞아서 공장 단위의 파업마저 어려운 실정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어떤가요? 베트남 노동자들은 공장 단위에서 빈번한 살쾡이 파업 행동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한 근 20-30년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살쾡이 파업이라는 것은 중앙노조연맹의 자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그냥 공장 단위에서 직접 행동으로 파업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죠. 이런 베트남 노동자들의 공장 단위에서 빈번한 살쾡이 파업이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또 성장의 분배가 더딘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공산당 일당 체제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 연맹이 노동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를 어렵겠죠.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선거권유지 체제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선거권유지라는 것은 선거는 있는데 일방, 여당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승리하고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 체제여야 되나, 역설적이게도 선거를 하는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선거 권위주의인데,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절반의 민주주의 체제다, 세미 데모크라시 체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동남아에는 이제 선거 권위주의 체제도 들어 있습니다. 태국을 보죠. 태국 노동운동은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과 학생들을 지지하는 몇몇 노동운동가들 이야기 외에는 보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청년저항의 주석, 그죠? 풋노트 같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사회운동에서 좀 보조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말부터 2013년 벽두에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가지고 막 공수부대 투입되고 뭐 격렬한 저항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의 노동운동이 아시아에서 등장하는가 보다 이랬었으나, 훈센 정권이 지속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또 야당과 노동조합의 연계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는 원정주의적인 여러 상징적 행동,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돈의 살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노동운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위주의 체제 하에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운동이라든가, 또는 절반의 권위주의 혹은 절반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 동남아 나라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효과라는 게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으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하던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체제 말기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연쇄적으로 벌여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행동은 동아시아 기적의 사례에 포함되었던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산업화의 그늘을 드러내면서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형 폭등은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로 기결되었는데, 이로부터 이른바 개혁시대, 인도네시아 말로 레포르마스라는 눈부신 전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하고 권력을 승계받은 부통령 하비비 대통령은 정당 자유화로 자유 총선거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의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선거도 허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노동조합 설립을 자유화합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 연맹이 한 개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국가가 노동조합을 수적으로 또 인준함으로써 통제한다 그래서 국가조합주의적 통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일거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개혁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비비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쾌속의 해결책을 꾀하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LO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고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가입했다. 그럼 ILO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그럼 ILO가 원하는 건 뭐냐? 상당한 정도 노동조합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법, 즉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연쇄적인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의 입법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에 더해서 사회적 대화를 펼치게 됩니다. 이게 민주화 시기고 개혁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노동조합들도 새로 결성되고 새로운 노동조합 연맹들도 등장할 때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들이 기업가들도 부르고 노동조합도 부르고 노동운동 단체도 부르고 노동운동 연구자나 노동법 전문가들도 불러서 이른바 소셜 다이얼로그를 장기간 펼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덕분에 즉 ILO의 입법 컨설팅과 사회적 대화 덕분에 노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높지 않고 여러 개, 한 개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결성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노동조합법이 2000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1965년 10월 이후에 사라졌던 노동조합 전성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낮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회원이. 이걸 굉장히 적게 잡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단위 사업장, 공장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몇 개가 모여야 노동조합 연맹이 결성될 수 있는가. 이것도 숫자를 확 줄여놓는 겁니다. 또 노동조합 연맹이 몇 개가 모여야 총연맹이 구성되는가. 이것도 숫자를 확 줄여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이 기업 단위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연맹의 건설도 쉽게 이루어지고 총연맹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 연맹의 수가 급속히 불어나게 됩니다. 권위주의 붕괴 국면에서 즉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날 때 하나밖에 없었던 노동조합 연맹이 쪼개지고 새로운 연맹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총연맹, 콘페더레이션이라는 거죠. 총연맹도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과 노동분쟁조정법까지 포함해서 노동 3법 개정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전국 단위 노총이 3개, 그 산하에 41개 업종별 노동조합 연맹, 노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노동조합 연맹이 40개.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조합 연맹들이 인력부는 우리나라 노동부입니다. 인력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노동조합 지도부 명부라는 걸 입수해서 봤는데요. 거기를 보면 인도네시아 인력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총연맹의 수가 16개. 우린 2개죠. 인도네시아 16개. 그 산하의 업종별 노동조합 연맹이 106개. 그러니까 이 16개 총연맹에 속한 노련들이 106개라는 겁니다. 독립노동조합 연맹, 즉 여기 이 16개 노총에 포함되지 않은 독자적인 노동조합 연맹이 55개에 달하게 됩니다. 2004년 수치와 비교하면 16년 사이에 노총의 수가 세계에서 16개로 5배 늘었고 노동조합 연맹의 수는 81개에서 161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에 등록된 독립노동조합 연맹이 5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력부에 등록된 55개 독립노동조합 연맹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소지가 전부 수도권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지방에 있는 별도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연맹들이 중앙인력부에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종종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지방 노동조합 연맹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추정이 가능하냐면 전국 각지에 인력부 지부에만 등록된 독립 지역 노조 연맹까지 포함할 때 인도네시아의 전체 노동연맹의 수가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노동부 관리도 없을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 연구자도 이걸 알고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노동운동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지역 노조 인력부 지부에만 등록된 지방 노동조합 연맹의 숫자까지 합치면 노련의 수는 수백 개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역동성은 이런 수백 개의 노조연맹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노조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또 그 다음에 영향력도 확대하려고 하는 조직화 경쟁 이런 것이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조직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동운동이 형성되고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조직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노동조합은 아동용 스포츠화를 만드는 기업체의 노동조합입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이었고 이 동부 자바 수라바야시에 있는 이 아동용 스포츠화 재화 공장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메이데이 즉 국제 노동절 행사에 연대 시위에 참여하고 그걸 마친 다음에 귀가할 때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트럭에 나눠 타고 꼬깃꼬깃 타고 이제 공장에서 와서 시위에 참여하고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해산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사를 보면 1990년대 초 중반에 수하르토 독재 시절부터 계속해서 파업을 하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시 시도하고 민주화 시기에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러한 일반 보통 노동자들의 결단과 투쟁 뭐 이런 것이 오늘날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만들어냈다는 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99년 자유총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 대통령 직접선거를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도 실시합니다. 이런 각종 직접선거의 시작은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정당들 그리고 경쟁적인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약속하고 또 득표가 예상되는 노동자 간부들을 입 후보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선거민주주의가 노동의 편에 힘을 보태는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노동운동의 안과 밖에서 치열한 경쟁을 낳았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권별 주요 노동 이슈 이 인포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 우리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별로 어떤 주요한 노동 정책이나 노동 운동이 전개됐는가 이거를 이제 항목에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은 수카르노였고 이때는 노동조합 독립 직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때 노동조합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당도 굉장히 자유롭게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노동조합과 연계가 돼서 정치적 조합주의가 발전했던 시기고 이때 공산당도 세계 3대 공산당에 들어가는 정도로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또 노동조합과 결합해서 맹활약을 벌이던 시기죠. 1967년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이제 군인 출신의 수하르토가 군부 독재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전 시기에 자유로웠던 노동조합들의 이 할거 이런 것들을 막고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하는 노동조합 총폐합 정책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허가를 받는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대통령 시기 말기에 이제 산업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일으키면서 행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하르토가 물러난 다음에 부통령 하비비가 펼쳤던 정당 자유화와 노동조합 설립 자유화 그 이에 따른 노동조합 전성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측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와이드 대통령 때는 이제 인력부 장관, 즉 우리로 따지면 노동부 장관을 노동조합 총연맹의 대표를 노동조합 간부를 임명하는 이런 식의 또 혁신적인 그런 조치도 취했었고 그 다음에 메가티 대통령 시기에는 노동 3법 개정이 완료되고 또 국가사회보장법도 제정이 됩니다. 이 국가사회보장법과 그 뒤에 유도현호 대통령 시기에 이어지게 되는 사회보장공단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시기에는 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역시 이어지는 문단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문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노동조합 운동을 활성화시켰는데 여기서의 고민은 그게 장점만 있냐 했을 때 단점도 예상이 된다. 그럼 이런 단점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갔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명백한 약점도 수반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적 분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동조합 연맹이 많다면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기업가들도 저게 도대체 어느 노동조합에서 온 거냐 헷갈리기도 하고 노동자들도 여러 노동조합에서 접근하니까 뭐 헷갈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조직 가능한 노동자의 수는 제한적인데 노동조합 연맹의 수가 너무 많은 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농지로 따지면 농지는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농사꾼이 엄청 많다. 그럼 농사꾼마다 얻을 수 있는 소출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걸 노동조합에 비유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는 제한적인데 더더군다나 조직 가능한 노동자 수라는 것은 기업체가 너무 작으면 조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업체의 규모가 한 중간 규모나 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원 수가 많은 그런 노동조합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노동조합이 그 적은 제한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도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전망이 없다 비관하고 또 그 노동자 지도부들끼리 이렇게 경쟁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개탄하고 이러는 활동가들이 많았어요. 또 연구자들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분열은 장점도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가 노동조합 전체를 포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즉 노동조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그 노동조합 연맹들을 다 포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부 노동조합 연맹들은 국가 정책의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수백의 노조 연맹을 다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흥미롭게도 노동자 이익과 권리의 방어 측면에서 장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물론 조직적 분열은 연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들은 사안별 연대 전략을 구사해 왔고 특히 매년 지역별 최저임금 협상 국면에서 이런 사안별 연대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임금 교섭, 최저임금 협상 시기에 노동조합 연맹들은 조직의 구별을 넘어 연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였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연대의 경험과 성과는 조직적 결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요 산업지대에서는 노조들이 한시적 연대의 경험을 살려서 한시적 연대를 넘어서 상설 연대 협의체를 또 공동 사무실을 꾸린 곳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성과가 뭐냐? 이런 식의 최저임금 교섭 시기에 노조의 깃발은 달라도 최저임금 인상시키겠다.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 노조연맹이 모여서 연대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월 최저임금 변동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도표에서 보이듯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올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데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는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 합쳐서 전국 평균을 나눈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성과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혁혁한 성과,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또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임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섭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 교섭이라는 거는 방어적인 측면의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 임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마다 그때그때 이익에 도전하고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이거나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서 노동연대가 효과를 발휘했다 하더라도 공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 추구에서 실효적일지는 의문이다 이거죠.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보건복지 개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수행합니다. 노동조합 연맹들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보건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전국민 의료보장, 국민의료보험이죠.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의 도입을 앞당기고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각종 연금 제도도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공세적인 그런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해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부문, 포멀 섹터라는 공식 부문, 정규적인 노동자들이죠. 이 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근로자 의료보험 혜택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서 시위하고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한 투쟁이고 저 시골에 있는 가족을 위한 투쟁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한 투쟁이고 또 비정규직 또 비공식 부문 이런 데서 일하는 다른 동료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건강보장에서 제외되는 가족들을 위해 투쟁하였고 불안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언제든 실직할 수 있는 육체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은 사회보장 개혁을 위한 행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거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런 거고요. 모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 덕분에 노동자들도 더 나은 건강보장, 그러니까 기존에 누리던 건강보장보다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난 건강보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연금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직보험,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후연금보장인데 이 중에 일부는 전에는 받지 못했던 것들이고 또 받았다 하는 거라 하더라도 수혜의 항목들, 수혜의 조건들이 개선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2011년 사회보장관리공단법 제정, 2014년 1월 제1 사회보장공단 출범. 이거는 건강사회보장공단,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2014년 1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년 뒤인 2015년 1월 역시 1일에 제2 사회보장공단, 이거는 인력사회보장공단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연금보장공단, 연금보험공단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사회보장공단의 출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사회보장공단 출범을 성사시키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단과 제도가 적절히 가동되는지 감시하는 운동도 전개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민 건강보장 그리고 연금 보장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노동조합들이 연대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 결실이 제1 사회보장공단, 제2 사회보장공단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케 하기 위한 법, 사회보장공단법이 그 이전에 마련되고 이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 연맹들의 연대 시위가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강사회보장공단과 인력사회보장공단 혹은 연금사회보장공단이 출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감시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놀라운 점이죠. 공단 감시 활동으로 유명인사가 된 팀불 시레가르는 사진에 나와 있는데 금융노련의 활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혹은 건강보험공단 설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보장개혁이라는 게 노동운동의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 연맹의 간부였다가 이 사회보장공단들이 출범하게 된 다음에는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연금보험공단 이 두 개를 합친 사회보장공단 감시단 활동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새로운 시민사회단체 NGO를 만든 거가 되죠. 이 팀볼 시레가르라는 사람은 그 이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건강보험 관련된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미디어 인터뷰, 그래서 라디오, 신문, TV에 등장하고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도 뭔가 새로운 입법안이 있거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자문회의를 하게 되는데 팀불 수레가를 불러가지고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다 노동운동, 전직 노동운동 활동가가 건강 복지 개혁 운동가로 전환하게 된 그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 양반이 운동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학자, 정치인, 그 다음에 기자들, 또 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폭넓게 대화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추진해서 또한 또 돋보입니다. 또 한편 사회부장개혁 연대운동에 선봉했었던 인도네시아 노총이 있어요. 그 노총이 여러 노총 중에서 특히 활발했던 그런 노총은 공단 출범한 뒤에 건강보험 감시단을 별도로 또 결성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0여 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를 배치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가는, 어떤 노동운동가는 NGO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번 경우는 노동조합이 그 자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투입해서 국민건강보험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조 활동은 환자들이 적절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그 근본적으로는 이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알리는 효과를 줍니다. 더더군다나 이 노동조합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의 우회적인 경로로 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총의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야심찬데 사이드 이크발이라는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 주도로 2014년 대선 때부터 대통령 후보들하고 선거연합을 추진했었고, 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배출되도록, 지방 노동조합 출신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정치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감시 활동은 노조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즘 이 노총은 그 노동당을 만들었어요. 내년 2월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당을 만들었고, 이 노동당에 노동조합 연맹들뿐만 아니라 뭐 농민조직, 어민조직, 교사단체, 여성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을 규합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매우 전투적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동조합 중에 이제 전투적인 노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도 뭐 연대 활동하고 뭐 정책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 활동을 한다니 매우 전투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타협적이고 대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수행한 인도네시아 200개 한인기업 설문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저도 참여했었는데, 이 한인 경영자들이 답하기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수능적이고 온건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타협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인 기업가들은 외국인 기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노동조합들을 상대해 보면 굉장히 타협적이고 수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서 전투적이냐? 공장 밖에서, 거리에서, 정부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 압력을 넣을 때, 이럴 때 이제 대규모 연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전투성이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 노사협상 시기에는 의제도 임금이나 수당처럼 협상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드물게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기에 종결된다.
이런 실정인데 그럼 어디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발휘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업장 밖의 거리에서 전개되는 연대 행동을 통해서 정부와 의회를 압박할 때 발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요컨대 민주주의가 낳은 경쟁의 자유는 조직적 분열도 낳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나름대로 약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진면목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인구구조, 경제성장, 민주주의라는 조건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이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서 끝나면 좋겠으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요즘 이야기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근본적 구조와 그다음에 전략적 행위의 그런 형태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사연들은 여기에 마지막 토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죠. 이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의 심각한 다른 권역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상황은 양호한 편에 속했지만 동남아 안에서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사망자가 많아서 방역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축에 듭니다.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4%로 하락했는데 특히 호텔 관광업의 피해가 극심했고 제조업 공장들도 멈추곤 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200개 한인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계약 물량 급감, 또 방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들고 이런 부대 비용 증가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휴직, 채용 중단, 인력 조정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기업들이 노동시간 줄이기, 일시적 가택대기 같은 고통 분담 방식을 택해서 사원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제약,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라는 인도네시아 이름인데요. 인도네시아 정책 이름으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라는 코로나 방역 조치가 종료되고 회사도 노동자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스스로 쟁취한 사회보장, 특히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것도 다행인 점이죠. 그 다음 도전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도전이 좀 더 근본적으로 뭔가 경제 구조에서 새로운 요소가 장착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유경제라는 거죠. 몇 년 전부터 그랩이나 고잭 같은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주도하여 시작된 공유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배달 같은 게 일반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택시에서 가사노동까지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즉 인포멀 섹터에서 일하던 가정부, 또 인포멀 섹터에서 일하던 오토바이 택시,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공식 부문으로 포멀 섹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 공유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노동 측면에서 보면 상반된 두 가지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비공식 부문에 속했던 노동자들 조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기회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노총이 재빨리 노동조합 조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통해 이제 오토바이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그래서 내가 왜 노동조합에 포함돼야 되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직화의 기회가 열렸는데 조직화 대상이 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직 노동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부딪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받고 있는 돈도 임금이 아니라 수당이라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수당을 나눠받는 거라는 거죠. 수익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를 임금이라고 간주해서 노동자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법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 한계,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한계를 노동조합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과제로 남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즉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증대하겠다라는 옴니버스법 제정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도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정부의 지향은 2020년 고용창출법 혹은 속칭 옴니버스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고용을 유연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지향입니다. 계약직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노동 사용 범위를 늘리고 사원 해고 요건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다고 일자리가 늘 것인가? 알 수 없고, 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만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여러 노동조합 연맹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리고 2021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고용창출법 혹 속칭 옴니버스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과정의 문제도 위헌 요소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의 숙의라는 것은 깊이 논의한다. 이 당사자들끼리의 숙의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덕목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문화 여러 가지로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서너 가지 키워드에 들어가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 대화는 또 입법 과정의 덕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대화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서 조코 위도도 줄여서 조코위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2022년 연말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즉 고용창출법을 밀어붙이는 정부령이에요. 이거를 발표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우회 대응했어요. 그래서 고용창출법 수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령은 의회에서 이걸 정부령으로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비껴가려는 전략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뭐 지난 연말과 연초에 노동자들의 반대 시위도 많았고 최근에도 그 장거리로 쭉 걸어서 뭐 이를테면 반둥에서 자카르타까지 노동자이 걷는 도보 시위를 벌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기간 그 노동과 정부의 대결이 고용창출법 혹은 옴니버스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옴니버스법이 그랬듯이 1117쪽에 달하는 이 정부령은 옴니버스법의 문제를 대부분 온전시켰고 더 개약한 조항들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1170쪽에 달하냐 하면 이 옴니버스법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여러 개의 법을 이 하나의 법으로 모자이크하는 방식으로 일거에 개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법을 하나씩 개정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고용 창출, 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수십 개의 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분량도 1000쪽이 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번 정부령 선포는 조코이 대통령이 78개 법을 일거에 고치는 효과를 지닌 옴니버스법 제정에 진심이다. 이런 점을 알려준다. 이제 정말로 이거를 임기 내에 통과시키고 실현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노동 유연성과 규제 완화로 투자 증대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늘고 빈곤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믿음이 강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조코이 대통령은 정치 스타이고 대중적 인기도 여전하고 일부 노조연맹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정, 즉 여러 정당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지금 이 대연정을 통해서 여당 연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연정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야당 의석수는 입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례 없는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옴니버스법이 감염병, 코로나19죠. 기후변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비상한 세계 정세가 결합되다 보니까 비상한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옴니버스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또 사람들한테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민주화 25년 만에 이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민주화 25년 동안 누렸던 전성기 끝자락에 최대의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인도네시아는 선거가 중요하고 5년마다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선거가 이제 내년 2월 발렌타인데이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일거에 국회의원 선거 다 한꺼번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치러지는 세계 최대의 선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게 발렌타인데이 몇 개월 뒤로 다가왔죠. 이런 내년 2월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대표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일거에 뽑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이벤트가 될 것인데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다를 거다.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2번 임기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일이 없는 그런 조코이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즉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런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노동자의 표가 필요하고 노조연맹들의 로비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이번 선거 국면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 방어를 위한 반격의 출로를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즉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최소한 2가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변에 여러 보좌진들이 있는데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많은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런 맥락 속에서 2가지 정도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은 불안정을 싫어하며 법적 불확실성도 싫어한다는 거죠. 법이 딱 정해지고 그 정해진 룰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안정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옴니버스법 논란이 처음에 입법되는 제한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4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시작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껴지는 그런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옴니버스법 논란에 최저임금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절차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되고 그 법이 입안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게 바뀌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업가들에게 혼란을 준다. 투자자들에게 꼭 편안한 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사회적 대화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에 제가 얘기하는 노동 3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노동체제, 즉 2004년 노동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2004년 노동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옴니버스법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004년 노동체제가 견고했던 측면은 이유는 뭐냐면 6년간 이 노동 3법을 제정하면서 6년간 기나긴 그리고 포괄적인 모든 이해 당사자들 다 불러서 노동자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전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2004년 노동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노동 3법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과거가 어땠는지도 좀 돌아보면서 당시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가 기업과 노동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된다. 요즘 노동운동 측도 인도네시아에서 대화를 원하고 있으니까 입법 논의에 초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입법 과정의 사회적 대화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위헌 판결 또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럼 또 법적 불확실성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 그건 또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경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노동 이야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법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대화의 결핍,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